할머니가 위독하다고. 그래서 휴가를 달라고? 대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계 가족도 아니고 외할머니. 그런 핑계로 휴가 가려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거절이야, 거절. 그날 밤 한 병사가 절망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의무대 화장실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된 강진수 일병.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일 최대한 묻어. 정식 훈련 중 병사 귀책 사유로 다친 걸로 보고서를 써. 그때 한 상병이 일어섰습니다. 해. 어머니도 군인. 상사. 준위. 그래봐야 중령. 어미 등지고 나대려고?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병사가 사실은 군단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낮은 곳에서 터진 한 병사의 외침이 어떻게 군대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 놀라운 실화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깊은 밤 제123보 병대대 내무반에서 한 병사가 홀로 앉아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진 가운데 다른 전우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만 홀로 깨어있는 이 병사의 이름은 박민우. 제123보 병대대 3중대 소속 상병입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우야, 부대 생활 힘들지 않니? 엄마는 항상 내가 걱정이야. 건강 챙기고 무리하지 마라. 사랑한다. 민우는 편지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글씨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 사람들도 좋고 적응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그가 상상했던 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우는 펜을 들고 있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께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글쎄요, 그저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민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대한민국 육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민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5시 30분 기상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옆 침대에서 잠든 친구 강진수를 깨웠습니다. 야, 진수야. 일어나. 점호 10분 전이야. 진수는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며 하품을 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신발끈을 제대로 매지 못해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자연스럽게 다가가 진수의 신발끈을 메어줍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너 없으면 나 진짜 어떻게 살지? 맨날 지각할 뻔하잖아. 바보야, 뭘 그런 걸로. 그냥 밤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사람이야. 하. 이들은 동기입니다. 함께 자원 입대해서 지금까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죠. 민우에게 진수는 이 힘든 군 생활에서 유일한 친구였고, 진수에게 민우는 든든한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대한 또래였지만, 민우가 조금 더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에는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최기훈 소령, 제123보 병대대장이었죠. 그는 부대 전체를 철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연대장, 사단장과의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부대에서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이번 달 훈련 성적이 형편없어. 연대에서 꼴찌래, 꼴찌. 이게 말이 돼? 대대장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심지어 간부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변명하거나 반박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중민 대위, 삼중대 관리가 이게 뭐야? 병사들 기강이 완전히 해이했잖아. 이런 식으로 부대 관리하는 게 맞나?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하중민 대위는 허리를 구부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원래 인간적인 성격의 좋은 간부였지만 대대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이었고 진급과 전속을 생각하면 대대장의 비위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이런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참고 견뎌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군대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선배들도 모두 이렇게 버텨왔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우야, 여기서 버티는 게 참 힘들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대대장은 맨날 화내고. 진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침과 우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견뎌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전역하게 되어 있어. 민우는 그렇게 답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의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민우는 아직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진수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대 공중전화 앞에서 수화기를 든 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고향의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진수야,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상태가 안 좋으셔. 진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의식을 잃으시고.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에게는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을 6살 때 교통사고로 잃은 그에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죠. 할머니는 손자 하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진수를 대학까지 보내주려고 하셨지만 진수는 할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원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요. 뇌출혈이래요. 민우야, 나 어떻게 해야 해? 할머니가 나만 찾으신다고.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진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일단 청원휴가 신청해봐. 하중민 대위님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럴까? 정말 허락해 줄까? 당연하지. 가족이 위독한 상황인데 군대에서 막을 이유가 없어.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용기를 내어 청원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중민 대위는 진수의 사정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도 아버지를 일찍 여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진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다, 진수야. 내가 대대장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 할머니 상태가 그렇다면 당연히 가봐야지. 하지만 최종 결정은 대대장의 몫이었습니다. 하중민 대위는 신중하게 대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대대장님, 강진수 일병이 청원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청원휴가? 지금이 무슨 때인데? 다음 주에 여단 훈련 검열이 있다는 거 모르나? 최기훈 소령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훈련 계획서와 성과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부대의 성과와 실적만이 중요했습니다. 할머니가 뇌출혈로 위독하다고 합니다. 의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핑계로 휴가 가려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할머니가 아프다, 아버지가 아프다, 온갖 핑계를 다 대더라고. 거절이야, 거절. 하중민 대위는 놀라며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대대장님, 정말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위급하다고 연락이 온 상황이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대위, 자네가 너무 나약해서 부대 기강이 이 모양인 거야. 병사들이 자네를 우습게 보는 이유를 모르겠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 최기훈 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는 하중민 대위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수를 직접 불러들였습니다. 강진수 일병을 당장 불러와. 몇 분 후 진수가 긴장한 채로 대대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강진수 일병. 예. 할머니가 아프다고. 그럼 자네가 거기 가서 뭘 할 건데? 의사도 아니면서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저만 찾으신다고 해서. 아니라 뭐가 아니야. 군인이 되겠다고 자원 입대해놓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 할머니 핑계로 집에 놀러 가려는 거 아니야? 진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억울함이 교차하고 있었죠. 대대장님, 정말 그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진짜 위험하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라고요. 시끄러워. 당장 나가. 휴가 따위는 꿈도 꾸지 마. 여단 훈련 검열 끝날 때까지는 절대 안 돼. 진수는 주먹을 떨며 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우가 진수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거절당했다는 것을. 진수야. 어떻게 됐어? 거절당했어. 대대장이 핑계라고 하더라. 뭐라고? 할머니가 위독한 상황인데? 민우야, 나 어떻게 해야 해? 할머니가 나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만약 내가 못 가면. 그 순간 진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정을 한참 넘긴 새벽 2시, 진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타령. 그것이 할머니를 보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절망적으로 생각했죠. 다른 병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서 진수는 조심스럽게 군장을 챙겼습니다. 민우는 잠결에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지만 그냥 화장실에 가는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부대 울타리 근처 후미진 곳에서 진수는 철조망을 넘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할머니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갈게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던 초병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누구야? 즉시 정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수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초병의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고 곧 간부들이 달려왔습니다. 타령 미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처벌이었지만 진수에게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즉시 격리되었고 다음 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기훈 소령은 이 사건을 자신의 부대 관리 능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있나? 타령을 하려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더 큰 비극은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진수 일병이 의무대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면도날로 손목을 그은 진수는 의식을 잃은 채 피투성이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준민 대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그였기에 더욱 괴로웠죠. 자신이 좀 더 강하게 대대장을 설득했더라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봤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최기훈 소령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병사의 생명보다 부대의 평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 일을 절대 외부에 알리면 안 돼. 우리 부대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거야. 연대나 사단에서 알면 어떻게 되겠어? 대대장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자살 시도인데. 사고로 처리해. 훈련 중 실수로 다친 걸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그리고 관련자들 모두 함구령이야. 하지만 그건 거짓 보고 아닙니까?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명령이야, 명령. 내가 대대장이야. 최기훈 소령은 부대 전체에 강력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포함한 진수와 가까운 병사들을 하나씩 불러들여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박민우 상병. 예. 강진수 일병 사고에 대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훈련 중 실수로 다친 걸로 써야 해. 민우는 펜을 들고 있었지만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진수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민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안 써? 빨리 써. 최기훈 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민우 상병, 자네가 뭘 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강진수 일병은 훈련 중 실수로 다친 거야.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야. 알겠어?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제 어머니도 군인이신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뭐, 어머니가 군인? 최기훈 소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상사? 준이? 그래봐야 중령. 우리 선배님들이 무슨 계급인지는 알지? 어미 등치고 나대려고.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욕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딴 식으로 나한테 대들지 마. 내 어머니가 뭔 계급이든.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알겠어? 내가 법이고 내가 진리야. 민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것들이 단순한 군대의 엄격함이 아니라 명백한 부조리라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부대 사무실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익명의 진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깊은 밤 사무실에서 민우는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은 결연한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작성하는 것은 군단장 비서실 앞으로 보내는 익명의 진정서였습니다. 민우는 신중하게 문장 하나하나를 골라가며 썼습니다. 제123보 병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최기훈 소령의 부당한 청원휴가, 거절로 인한 병사의 자살 시도와 이를 사고로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민우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진정서를 보내는 제7군단장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 박지현 중장이라는 것을. 박지현 중장은 아들이 군대에서 진짜 현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아들의 정체를 완전히 숨긴 채 입대를 허락했고, 민우 역시 어머니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죠. 사흘 후 드디어 감찰팀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에서 내린 감찰관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기훈 소령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었으니까요. 육군사관학교 동기들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그것이 그의 자신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연대장님, 이번 일은 정말 사소한 오해입니다. 그 병사도 이제 안정을 찾았고 재발 방지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기훈아, 자네 부대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해. 요즘 감찰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고. 인권 문제에 특히 민감하거든. 물론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감찰팀이 와도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최기훈 소령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관련 서류를 조작했고 병사들에게는 강력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사단장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히 무마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감찰팀은 생각보다 훨씬 철저했고 무엇보다 하중민 대위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진수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대위, 감찰팀이 뭘 물어보든 우리 부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해. 알겠지? 특히 강진수 일병 건은 단순 사고야. 예, 대대장님. 하중민 대위는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어젯밤 진수의 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원 휴가를 허락했다면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아버지를 잃었을 때 마지막 인사를 못한 아픔이 있었기에 진수의 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최기훈 소령의 위압감과 협박 때문이었죠. 감찰관들이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강진수 일병 사고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아니요. 훈련 중 실수로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그럴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최기훈 소령의 협박이 너무나 생생했고 혹시 더 큰 보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민우 상병도 같은 대답인가? 예.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민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진수를 또 한 번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감찰 첫날은 그렇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최기훈 소령은 은근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 정도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민우는 진수를 문병갔습니다. 의무대 침대에 누워있는 진수를 보는 순간 민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붕대로 감긴 진수의 손목을 보며 민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우야. 이건 내 선택이었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가셨어. 어젯밤에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진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감찰이 이틀째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중민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진수의 청원휴가 신청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보며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죠. 한쪽으로는 가족을 생각해야 했고 다른 한쪽으로는 진수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민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대위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민우야. 들어와서 앉아. 하중민 대위도 민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진수 일병의 일. 정말 이대로 묻어버리는 게 맞나요? 대위님도 진실을 아시잖아요. 하중민 대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도 이미 며칠째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나도 괴로워. 정말 괴로워.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우리가 대대장에게 맞선다고 뭐가 바뀔까? 오히려 우리만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럼 진수는 어떻게 돼요? 할머니 마지막도 못 보고 죽어가는데. 그리고 또 다른 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민우의 말이 하중민 대위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이 군대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하중민 대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도 아버지였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원래 인간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알았어, 민우야.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야. 내가 감찰팀에 진실을 말하겠어. 정말요? 대위님? 그래. 비록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진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해. 한편 최기훈 소령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감찰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었고 감찰관들의 질문도 점점 구체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련 서류들을 은밀히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파쇄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김보성 병장. 예, 대대장님. 이 서류들 모두 파쇄기에 돌려. 지금 당장.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김보성 병장은 의아해했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수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서류들을 없애려고 하는 걸까? 김보성 병장은 오랜 군 생활로 눈치가 빨랐습니다. 대대장님, 이 서류들은 보존 기간이 남아있는데. 시끄러워. 내가 처리하라고 하면 처리하는 거야. 괜한 소리 하지 마. 최기훈 소령의 다급한 모습을 본 김보성 병장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래 몇 장의 서류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중민 대위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감화되어 그도 결심했습니다. 직접 감찰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할게. 침대에 누워있는 진수가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 민우는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으니까요.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말할 거야.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민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감찰이 거의 마무리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나려는 상황에서 민우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하중민 대위와 눈을 마주쳤고 대위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복도를 걸어가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감찰팀장이 있는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죠.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한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진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를 끝까지 보지 못한 채 죽어간 진수를.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민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찰팀장과 최기훈 소령, 그리고 참석자들이 모두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민우 상병,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최기훈 소령이 얼굴을 새빨갛게 하며 소리쳤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익명 진정서를 군단장 비서실에 보낸 사람이 저예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최기훈 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수 일병의 청원휴가, 거절, 자살 시도, 그리고 사고로 은폐하려는 시도. 모든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감찰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민우에게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게, 상병. 최기훈 소령은 당황하며 민우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이놈이 거짓말하는 거야. 감찰팀장님, 이 병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동기가 자살 시도를 한 충격으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감찰팀장은 최기훈 소령을 제지하고 민우에게 말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모든 것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진수의 할머니가 위독했던 상황, 청원휴가 신청 과정에서 최기훈 소령이 한 모든 말들, 할머니 핑계로 놀러 간다는 모욕적인 발언, 탈영 시도와 자살 시도, 그리고 사고로 은폐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까지. 민우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은 저에게 거짓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박지현 중장님의 아들입니다. 박민우 상병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감찰팀장의 눈이 크게 떠졌고 최기훈 소령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군단장님의 아들이라고? 예.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자원 입대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의 정체를 절대 밝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우는 감찰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군단장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축소되거나 묻힌다면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수와 다른 병사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지현 중장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의 등장으로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박지현 중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는 이 부대의 피해자이자 가장 중요한 증언자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군단장이다. 그것이 군인의 도리다. 민우는 어머니의 말에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도 정의를 위해 사적인 감정을 완전히 접어두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는 것을. 감찰팀장,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시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인물에 대한 조사도 즉시 확대하시오. 예, 중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최기훈 소령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깔보고 모욕했던 병사가 군단장의 아들이었고,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지현 중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감찰이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대 전체에 희망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중민 대위님도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민우의 용기 있는 고백에 완전히 감화된 하중민 대위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하중민 대위는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최기훈 소령의 일상적인 갑질과 부조리한 명령들, 청원 휴가를 거절당한 병사들이 진수만이 아니었다는 것, 사고 은폐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것, 그리고 서류 조작을 강요받았다는 것까지. 그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김보성 병장도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습니다. 대대장이 어제 저에게 중요한 서류들을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몇 장을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김보성 병장이 제출한 서류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청원휴가 거절 기록, 부당한 징계 내역, 심지어 유류비 횡령까지. 최기훈 소령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내어줄 줄이 증언했습니다. 저희도 가족이 아플 때 청원휴가를 거절당했습니다. 훈련 중 다친 병사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유 없는 얼차려와 폭언을 일상적으로 당했습니다. 부당한 작업을 강요당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최기훈 소령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마침내 군사경찰이 나타나 그를 현행범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평소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연대장과 사단장이 뒷배경이라고. 육사 동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박지현 중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연대장과 사단장도 당연히 조사 대상입니다. 이런 명백한 부조리를 방관하고 묵인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기훈 소령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이제 괜찮은 건가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가 해냈어. 민우는 의무대에 입원해 있는 진수를 찾아갔습니다. 진수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고 민우의 소식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도 나도 그냥 묻혀버렸을 거야. 아니야, 진수야. 나도 미안해. 진작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우정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지현 중장은 부대 전체 병사들 앞에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에 깊이 감사합니다. 특히 박민우 상병의 용기는 전체 군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우는 멀리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무한한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석 달 후 육군본부 군사법원에서 역사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기훈 전 소령은 군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초라하고 처참했습니다. 평소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 최기훈은 직권남용, 부하학대, 공문서 조작, 사고, 은폐, 유류비 횡령 등 총 12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과 전역 처분을 선고한다. 판사의 엄중한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방청석에는 민우와 진수 그리고 피해를 당했던 다른 병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대장과 사단장도 부조리를 방관한 책임을 지고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폐쇄적인 인맥, 카르텔도 대대적인 수사 대상이 되어 군 전체의 대규모 숙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이 완전히 끝난 후 민우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방부 산하 인권자문단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일을 겪는 병사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그가 선택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대단해. 진짜 영웅이야. 진수야, 너도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둘 다. 부대 정문 앞에서 민우와 진수는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지현 중장은 국방대학교에서 역사적인 강연을 했습니다. 진짜 적은 철책선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오만과 부조리, 그것이야말로 우리 군을 무너뜨리는 진짜 위험입니다. 강연장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한 명의 용기 있는 병사가 전체 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급과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우는 강연장 뒤편에서 어머니의 강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벅찬 감동과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제123보 병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지휘관이었고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청원 휴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허가되었고 부조리한 관행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전역 후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죠. 민우야, 요즘 어때? 일은 재미있어? 정말 좋아. 보람을 느끼고 있어. 너는 어때?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이 전혀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뻐. 두 친구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전우였고 평생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민우는 국방부에서 새로운 군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생한 경험과 불굴의 용기가 더 많은 병사들을 구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었죠. 강철같이 차가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한 병사의 작은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가 전체 군을 바꾸었고 수많은 병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침묵을 깨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박민우와 강진수 그리고 제123보 병대대에서 실제로 일어난 진짜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방송이 끝나자 전국의 청취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계급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낼 때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박민우처럼, 강진수처럼, 그리고 하중민 대위나 김보성 병장처럼 말입니다.